예, 아가, 왜 이러니? 절대로 오해다. 수술 전에 어디 가겠다는 게야? 우리가 설마 너한테 하는 이야기겠니? 드라마 이야기 하고 있었던 거야. 네 이야기 아니야. 오해하면 안 된다. 원래 한국인들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야 알 수 있는 거잖니. 얘야, 오해하지 말고 어서 수술장 들어갈 준비해야지. 어머님, 저 바보 아니에요. 누가 봐도 제 이야기인데 드라마 이야기라고 둘러대는 걸 보니 그동안 어머님이랑 저 새끼가 저를 얼마나 우습게 봤는지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나이 30대 중반에 들어서며 돌아온 싱글입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는 결혼해서 남편 뒷바라지하고 시어머니 잔소리에 시달리던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여기 썰맘 사연을 보면 별의별 일들이 참 많은데 제 인생에도 그에 못지않게 살면서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던 정말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도 많은 분들에게 위로를 받아보고자 이렇게 용기 내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남편과 이혼하기 전까지는 저는 평범한 인생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물론 임신 중독이었던 어머니가 저를 낳다가 돌아가셔서 저는 날 때부터 매미 잡아먹고 태어난 복 없는 년 소리를 들어야 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제 암울한 출생 배경과는 상관없이 세상에서 제일 자상하고 저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가 있어 그렇게 복 없는 년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청담동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고 프랑스에서 정식으로 양식을 배우기 위해 유학까지 갔다 온 실력파 셰프입니다. 지금이야 유학파 셰프들이 흔해도 저희 아버지 시절에는 결코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계에서도 평판도 높고 아버지가 운영하는 레스토랑 매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저희 아버지는 본인 요리에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저도 본인 일을 사랑하시고 맛있는 요리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아버지가 자랑스러웠죠. 물론 잘나가는 레스토랑 셰프를 아버지로 둔 덕에 저 역시도 여유롭고 풍족한 생활을 보냈습니다. 비록 제 옆에 엄마는 없었지만 엄마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저희 아버지가 저를 잘 챙겨주셨어요. 그 바쁜 레스토랑 일을 전부 도맡아 하시면서도 늘 저에게 안부를 묻고 학교 갔다 오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하시고 이야기를 잘 들어주셨죠. 게다가 젊은 나이에 아내를 잃고도 이날 이때까지 한눈 한번 안 팔고 저 하나만 바라보고 사신 진짜 세상에 다시는 없을 좋은 아빠입니다. 직업도 반듯하고 외모도 나쁘지 않아서 동네 아줌마들이 몰래 하는 이야기 들으면 저 어렸을 때 여자들에게도 인기도 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혼자리도 많이 들어왔는데 하지만 그때마다 제 핑계를 대시면서 딸아이 대학 보낼 때까지는 내 인생에 다시 결혼은 없다면서 냉정하게 거절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세상 모든 남자들이 다 아빠처럼 좋은 남자인 줄 알았나 봐요. 그때는 어려서 너무 세상을 아름답게만 바라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한번 삐그덕해보고 나니 세상에는 저희 아빠 같은 사람은 진짜 드물고 오히려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는 못돼 처먹은 인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온몸으로 깨닫게 됐네요. 어떻게 보면 저도 아빠의 사랑 속에서 세상 물정 모르고 온실 속 화초처럼 자라난 셈이죠.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한 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인데요. 제 나이가 26살 때 아무것도 모르고 깜빡 속아 결혼을 하게 됐답니다. 26살에 결혼한다고 그러면 왜 이렇게 빨리 결혼하냐고 미쳤냐고 말리는 시절이지만 10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과는 분위기가 많이 달랐습니다. 물론 10년 전에도 26에 결혼한다 그러면 좀 빨리 결혼하는 편이었지만 그래도 어른들이나 친척들이 보기에는
딱 좋을 때 결혼한다고 축하받기에 딱 적당한 나이였어요. 남편과 저는 대학 동기의 소개로 처음 만났습니다. 나이가 나이인 만큼 결혼 생각 전혀 안 하고 그냥 가볍게 나간 소개팅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별 생각 없이 나갔는데 생각보다 제 마음에 쏙 드는 너무 괜찮은 남자가 나온 겁니다. 그날 제가 운전하다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나서 보험회사 부르고 해결하느라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이나 늦었는데요. 사실 저는 1시간이나 늦었으면 이번 소개팅은 볼 것도 없이 잘 안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남자가 주선자에게 전화해서 쌍욕을 퍼붓고 가버렸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당연히 1시간이나 늦었으니 남자가 기다리다가 지쳐 집으로 돌아갔을 거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고를 해결하고 나서 주선해준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보니 제가 아직까지 안 간 줄 아예 모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남자는 여전히 묵묵히 저를 기다리면서도 주선자에게 어찌된 일이냐고 한마디 묻지도 않고 그저 멀뚱히 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부랴부랴 약속 장소인 카페로 달려갔고 아니나 다를까 그 남자는 책을 보면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1시간이나 늦었는데도 아무 소리도 않고 기다리다니 너무 미안해서 저는 남자에게 바로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늦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솔직히 제가 너무 늦어서 그냥 가셨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남아서 기다리고 계실 줄은 몰랐어요. 제가 원래 이렇게 연락 없이 늦고 그런 사람이 아닌데 오는 길에 갑자기 접촉사고가 나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늦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남자는 예상외로 너무 미안해하는 제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이런 미인이라면 하루 24시간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아예 화가 안 났다면 거짓말이겠지만 혜영 씨 얼굴 보니까 조금 화났던 게 싹 다 풀리는데요. 남자는 그렇게 말하며 씩 웃어 보이더니 오히려 다친 데가 없냐면서 접촉사고가 난 저를 걱정해 주더라고요. 이런 세심한 배려와 자상함에 저 역시도 한눈에 반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이후 식사할 때도 가벼운 농담과 센스 있는 말들로 저를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게다가 식사하는 내내 저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니 한마디로 하나부터 열까지 아주 배려가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첫 소개팅을 한 날로부터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단언컨대 이 남자는 그동안 제가 만난 남자와 모든 부분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이고 완벽하다고 자부했네요. 물론 저희가 사귀게 된 데는 사실 그의 성격과 잘생긴 외모가 큰 몫을 차지했지만 그보다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저희 아빠의 엄청난 팬이었다는 거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도 호텔 조리학과에서 양식을 전공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자연스레 저희 아버지 레스토랑에 공부하러 자주 방문했었고 늘 저희 아버지 요리에 감동받았다면서 자기 최고의 롤모델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저희 아버지 딸인 걸 알곤 굉장히 놀라면서 저를 더욱더 공주님 모시듯 대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기가 제일 존경하는 셰프의 딸이니까 아무래도 기쁜 만큼 많이 조심스러웠겠죠. 그렇게 저희 아버지를 좋아해 준 게 제가 결정적으로 마음을 열고 그와 사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자기 아빠를 존경하고 좋아한다는데 싫어할 딸이 어디겠어요. 그런데 저는 또 그가 더 좋을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 저희 아빠가 어릴 때부터 제가 요리를 잘하게 늘 바래왔습니다. 또한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자신의 레스토랑을 딸인 제게 물려주고 싶어 했거든요. 하지만 아빠한테 너무 미안하게도 저는 아빠의 손재주로 닮지 못했고
요리의 재능은커녕 아예 관심조차 없어서 그냥저냥 성적에 맞춰 대학교 때는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특별히 기업 쪽에 관심이 있었다기보다는 아빠를 요리로 도와주지 못할 거라면 레스토랑 운영이나 경영이라도 도와줄 생각에 대학교 때 경영학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요리 전공에 게다가 저희 아버지의 팬이기까지 하니 저 대신 아빠에게 레스토랑을 물려받아 아빠의 뒤를 이어 훌륭한 셰프가 되면 그것 또한 저희 아빠한테 큰 효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와 만나면서부터 주말마다 저희 아빠에게 요리 레슨을 받게 됐습니다. 아버지한테 요리를 더 배우려고 군대를 미루고 미뤘던 그는 27살이 되어서야 제게 입영 통지서를 보여주면서 자기 군대 가는데 가기 전에 꼭 할 말이 있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사주고 즐거운 데이트를 한 끝에 제 앞에 무릎을 꿇고 꽃다발을 내밀면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더라고요. 혜영아, 사실 나 오늘 군대 가기 전에 네 얼굴 보고 잘 지내라 인사 나누려고 불러낸 거 아니야. 군대 가기 전에 이런 말 하면 미친놈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나 네 남편 돼서 군대 가고 싶어. 너 내 여자 못 만들고 군대 가면 나 네가 너무 보고 싶어서 타령할지도 몰라. 너를 못 믿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너같이 예쁜 여자를 남자들이 2년 6개월 동안이나 가만둘 리가 없잖아. 나 이대로 그냥 군대 가버리면 불안해서 훈련도 못 받을 것 같아. 그러니까 혜영아, 제발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나랑 결혼해주라. 나 이미 네 남자고 셰프님 아들이야. 내가 얼마나 널 사랑하는지, 얼마나 셰프님을 존경하고 좋아하는지 너도 이미 알잖아. 나랑 결혼하자. 내가 셰프님처럼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실력 있는 셰프가 돼서 너랑 셰프님 둘 다 평생 책임지고 꼭 행복하게 해줄게. 저는 그렇게 솔직하게 자신의 진심을 전하는 그를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그때까지만 해도 연애 기간 내내 남편의 단점은 1도 찾아볼 수 없었기에 이런 듬직하고 책임감 있는 남자라면 제 인생을 맡겨도 되겠더라고요. 또 저에게 청혼하는 남편의 눈빛을 보니까 간절함과 진실함이 느껴져서 저는 그 자리에서 청혼을 수락하고 결혼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편의 청혼을 승낙한 때가 남편이 입대를 2달 앞둔 때였어요. 당연히 결혼식까지 시간이 굉장히 조금 남아서 저희 커플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급하게 결혼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과거 친구들 결혼 준비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몇 날 며칠을 드레스샵을 돌면서 이것저것 입어보고 고르던데 저는 그냥 남는 드레스 아무거나 입고 버즐로드에 올랐습니다. 또 예식장도 미처 마련하지 못해서 제 마음에 안 드는 허름한 곳에서 했는데요. 그때 당시 급하게 하는 결혼이다 보니 여자의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을 정말 대충 준비해서 엄격결에 하게 됐네요. 이것도 나중에 생각해보니 굉장히 후회로 남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갑자기 곧 군대 갈 남친이랑 결혼을 하겠다고 선언하니 제 친구들은 전부 난리가 났습니다. 미쳤냐, 돌았냐, 어디 아픈 거 아니냐. 2년 6개월이 얼마나 긴데 신혼 다 지나고 남편 제대하는 거 아니냐. 네가 뭐가 아쉬워서 27에 그럼 결혼을 하냐. 이렇게 입 있는 애들은 다 한마디씩 하면서 제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전 흔들리지 않았어요. 물론 남편과 결혼하자마자 3년 가까이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건 너무너무 아쉬웠지만 그때까지는 누구보다 이 사람을 믿었고 또 사랑했기에 이런 미숙한 결혼이라도 저는 전혀 아쉽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저를 이만큼 사랑해주고 저희 아빠를 그렇게나 존경해주는 사람은 다시는 못 만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저희는 일은 결혼을 했고, 저는 결혼하자마자 독서 공방을 하면서 군대 간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좀 신세한탄이 됐는데 막상 2년 6개월을 견디다 보니까 또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특히 말년에는 휴가를 더 자주 나와서 신혼기분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죠. 아무튼 그렇게 남편이 제대한 후에 남편은 저희 아버지를 모시고 저희 집에 들어와 살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시어머니는 처가살이를 자초한 자신의 아들을 좀 많이 못마땅히 하는 눈치였는데요. 하지만 자신의 아들이 직접 원해서 들어가 사는 거라고 알고 난 후에는 결국 두 손도 발 다 대고 저한테는 별말 안 하고 지나갔어요. 아무튼 남편이 저희 집에 들어와서 살자 저희 아버지는 아예 남편을 아버지 레스토랑의 지배인으로 체험하고 본격적으로 레스토랑 운영일과 아버지만의 특급 요리와 비법들을 제대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때부터 자신의 후계자로 삼고 모든 것들을 알려주셨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아빠와 남편은 누구보다도 사이가 돈독해졌고 저희 셋이서 어디 나들이라도 갈 때면 다들 저희 아빠를 제 아빠가 아니라 남편의 아빠인 줄 착각할 정도로 둘은 굉장히 사이가 좋았어요. 이렇게 보면 제 결혼 생활에 큰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또 그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제게 가장 걱정을 안겨주고 고민거리로 남았던 문제는 바로 우리 사이에 아이가 들어서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우리 두 사람 모두 아직 신혼이니까 그리 급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남편이 제대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아이가 들어서지 않자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덧 시간이 흘러 결혼 8년 차가 됐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부부 사이에는 아기의 아자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쯤 되니 저도 여기서 더 늦어지면 아이 임신이 어려울 것 같아서 남편에게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을 받자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의외로 굉장히 거부감을 표시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정에는 안중에도 없는 듯이 계속해서 아빠를 도와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데만 모든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때 되고 자신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면 그때 가서 만들자고 자기 멋대로 결정하고 저한테 통보하더라고요. 솔직히 많이 섭섭했지만 그렇다고 하루 종일 레스토랑에서 일하느라 피곤한 사람을 붙들고 잠자리를 요구하기가 민망했습니다. 나름 배란일까지 신경 써서 속옷도 새로 사고 준비도 했는데 별로 개의치 않는 남편의 모습에 여자로서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만 아이에 대해서 간절한 것 같아서 남편의 시큰둥한 모습에 인공수정 생각은 이미 멀찌감치 사라지고 말았네요. 그래도 나름대로 몰래 몸에 좋다는 약도 챙겨 먹고 쑥뜸도 떠보고 자봉 영양제도 맞고 알게 모르게 노력을 유지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아이가 안 생기니 이게 은근, 아니 정말 스트레스더라고요. 그렇게 35살이 되자 저는 결국 억지로라도 남편을 데리고 같이 시술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남편한테 난임 치료받자는 이야기를 제대로 꺼내보기도 전에 제 인생을 뒤흔들 충격적인 불행이 저희 부부에게 들이닥치고 말았어요. 아버지가 자꾸 소화가 잘 안 되고 이상하게 피곤해하는 것 같아서 레스토랑을 하루 쉬고 건강검진을 받게 했는데 거기서 위암 3기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하늘이 노래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믿고 싶지 않아서 의사에게 화를 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건강한데 그딴 소리를 하냐고. 혹시라도 오진할 경우에 소문 다 내서 이 병원 문 닫게 할 거라고. 너무 충격적인 나머지 죄 없는 의사한테 막 화를 내고 나왔습니다. 요즘 병원에서 오진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당연히 우리 아버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병원 3곳에 더욱 확실한 정밀검사를 다시 받았는데요. 병원 3곳에서 똑같이 위암 판정이 나왔고 저는 결국 현실 앞에 무너져 의사 앞에서 엉엉 우열했습니다. 의사는 저를 위로하면서 요즘은 암이 옛날 같지 않다고 항암제도 좋고 의료기술도 많이 발전해서 위암 3기면 치료만 열심히 잘 받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그 이야기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찌됐거나 하루아침에 생태같이 건강하던 우리 아버지가 심각한 병에 걸린 거니까요. 아버지는 그런 저한테 말했어요. 아이고 혜영아, 너는 다 큰 애가 뭘 이렇게 남들 앞에서 울고 그래. 창피하게. 이 아비 너 두고 어디 안 가니까 걱정하지 마로. 내가 널 두고 어디를 가. 그리고 아빠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저는 그 말에 더욱 눈물이 났습니다. 그간 우리 아버지는 혼자서 저 키우느라고 개고생하고 하루 종일 레스토랑 주방에서 음식 만들고 제자들 음식 가르치고 그야말로 레스토랑을 떠나본 적 없는 인생을 살았거든요. 남들 다 가는 휴가 기간에도 누구보다 먼저 레스토랑에 나가서 문을 열고 하루도 쉬지 않고 손님들을 맞이했던 아버지였어요. 레스토랑이 쉬는 날에도 인터넷이나 책으로 최근에 나온 요리법을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진짜 평생을 일만을 하셨던 분이기에 갑자기 암 판정을 받은 우리 아빠가 너무 불쌍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벌었던 돈을 본인 스스로 위해서는 한 푼도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죽으면 어떡하나 생각하니까 허무하고 억울해서 그저 눈물만 나더라고요. 남편도 아버지가 위암에 걸린 걸 알고는 저보다 더 슬퍼했습니다. 여보, 우리 셰프님, 우리 아버지 불쌍해서 어떡해? 요즘 100세 시대인데 어떻게 하필 우리 아버지한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 난 아버지랑 보낼 시간이 앞으로 엄청 많을 줄 알았는데 젊어서 음식 만들며 고생한 우리 장인어른 노후에는 꼭 행복하게 모시고 싶었는데 혹시라도 아버지가 내가 효도할 시간을 안 주면 나 아버지한테 미안해서 어떻게 살아? 앞으로 원통해서 어떻게 살아? 이러면서 저보다 더 슬프게 오는데 되게 짠하면서도 고마웠습니다. 남편은 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저희 아빠를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아빠 암 걸렸다고 우는 걸 보니까 그게 그냥 하는 호칭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 아빠를 자기 아버지로 여기는 것 같아서 되게 고맙더라고요. 그날부터 저희 부부는 아빠를 암병동에 입원시키고 당장 좋은 치료란 치료는 모두 받게 하고 싶었는데요. 근데 아빠가 계속 통원 치료를 받겠다고 고집을 부리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한테 내 병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니들은 아무 걱정하지 말라면서 무조건 오전 시간에는 남편과 함께 레스토랑에서 주요 요리를 전수해주겠다고 했어요. 아마도 아빠는 남은 시간이 얼마 없을 수도 있으니 마음이 급해져서 빨리 준 남편에게 레스토랑을 물려주고 싶었나 봅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가 너무 미련하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빠,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혹시 재수없게 치료 잘못되면 어떡하나 뭐 그딴 생각하는 거 아니지? 나랑 이 사람 아빠 잘못되면 레스토랑이고 뭐고 그냥 확 아빠 따라 죽어버릴 거니까 진짜로 우리가 걱정되면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빨리 당장 암병동 입원해서 치료에만 전념해. 지금은 레스토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빠 건강 회복이 우선이야. 알겠어? 저는 이렇게 아빠에게 울면서 화를 냈고 결국 아빠는 제 등살을 못 이겨서 그날 당장 암병동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에 들어갔네요. 젊은 사람도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를 나이 60인 아버지가 받으려니까 제 예상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힘들어 하셔서 지켜보는 제가 더 힘들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잘 견디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하던데 우리 아버지는 후자였답니다. 항암 치료만 받고 나면 몸무게가 10kg 이상씩 빠지셔서 정말 이러다가 영양실조로 굶어 돌아가실까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어요. 그래도 남편이 밤새 아빠를 간호하고 저보다 더 지극정성으로 아빠를 챙겨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게 다행이 아니었더라고요. 아빠 병간호로 너무 무리를 했는지 남편이 옆구리 통증을 호소했고 급기야 소변에서 피가 나오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해본 결과 남편까지도 신장암 진단을 받고 말았습니다. 아빠와 남편 둘 다 암이라니 정말 어쩌면 제 인생이 이렇게 기구하고 박복할 수가 있는지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어떻게 이 두 가지의 불행이 동시에 일어나는지 그동안 행복했던 제 인생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 다행인 건 남편은 아직 신장암의 2기라서 신장 이식 수술만 하면 완치될 수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남편이 신장암 진단을 받으니까 그동안 별 말씀 안 하셨던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와서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 다 늙은 창인 경간호하다가 멀쩡한 내 새끼가 죽을 판이네. 예, 너는 네 아버지 살리겠다고 네 남편 잡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너랑 결혼해서 내 새끼 병 들었으니까 네가 책임지고 낫게. 알아들어? 니네 집 돈 많잖니? 돈으로 안 되면 네 신장을 떼서라도 어떻게든 내 새끼 살려내. 안 그러면 나 가만히 안 있어. 시어머니 속상한 심정은 이해가 갔지만 너무 저렇게 모든 걸 제 탓을 하니까 되게 서운하더라고요. 암튼 다행히 제가 검사 결과 공여자 조건에 맞다는 판정이 나와서 제가 남편에게 신장을 떼어줄 수 있게 됐습니다. 솔직히 이때까지만 해도 신장 떼주는 거 아까운 마음은 정말 하나도 없었어요. 제 신랑이 제 아버지를 위해서 저렇게 노력하다가 병을 얻었는데 제가 낫게 해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란 생각만 들었는데요. 그런데 신장 이식 수술하는 날 이식을 위한 약을 먹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데 약을 전해주던 의사가 이전에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냐고 물어서 임신 준비를 위해 보약도 먹고 자궁에 영양제도 맞고 있었다고 하니까 뭔가 엄청 미심쩍은 표정을 짓는 겁니다. 그리고 차트를 다시 살펴보니 바깥의 눈치를 보면서 제게 귓속말 하듯이 작은 목소리로 충격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저기 얼마 전까지 임신 준비를 했던 사람이 왜 피임기부를 삽입하려는 거죠? 이거 환자분 본인 뜻이 맞나요? 저는 그 말에 너무 놀라서 그게 무슨 소리냐면서 의사에게 되물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하는 말이 제가 신장 이식 수술을 하면서 피임기구 삽입까지 같이 하는 걸로 돼 있다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절대 그런 적 없다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다시 하는 말이 차트에 제 동의서는 물론이고 남편의 동의서까지 받은 걸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제서야 이 모든 일이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 몰래 꾸민 일이라는 걸 눈치챘어요.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사람에게서 오는 충격과 배신감이란 아버지가 암인 걸 알게 된 것보다 오히려 더 충격적이고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임신을 준비했는지 다 아는 사람이 어떻게 나 몰래 내 몸에다가
아무런 동의 없이 피임기구를 삽입할 생각을 한 건지. 충격의 도가니 속에서 떠오른 것은 여기에는 뭔가 틀림없이 제가 모르는 중요한 사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일단 병실 커튼을 찍고 환자복을 입은 채 밖으로 빠져나가 저희 부부가 예약한 병실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랑 남편은 한창 이식 준비로 검사를 받고 있을 테니까 그 틈을 노린 거였죠. 다행히 두 사람은 자리에 없었고 저는 잽싸게 남편의 핸드폰을 챙겨 들고 평소에 비상시를 대비해서 몰래 알아놨던 비밀번호를 통해 남편의 휴대폰을 열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그동안 휴대폰 속에 꽁꽁 숨겨두었던 비밀을 마주하고 그 순간 모든 의문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 몰래 꽤 오랫동안 저희 아버지 레스토랑에서 근무하는 주방 막내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무려 남편과 띠동갑인 나이였죠. 그래서 남편이 그동안 제가 임신하는 게 싫었던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육아를 도와야 하니까 바람 피울 시간이 줄어드는 게 싫었겠죠. 저는 일단 남편의 핸드폰을 핸드백에 집어넣고 아버지 병실로 넘어가 파렴치한 인간들 모르는 곳에 모셔놓으려고 했는데요. 그 사이에 검사를 받은 시어머니와 남편이 병실로 돌아왔고 저는 급하게 근처 벽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 년놈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제 귀로 똑똑히 들을 수 있었어요. 드디어 오늘만 잘 버티면 저 거머리 같은 년이랑도 끝이구나. 아우, 진짜 힘들어 죽는 줄 알았네. 그래, 우리 아들 그동안 고생 너무 많았다. 이제 레스토랑 주요 레시피도 다 알았고 네 장인 죽으면 네 처한테 전 재산 다 물려줄 거 아니니? 그럼 그 엄청난 재산의 절반이랑 네 장인 레스토랑 네가 꿀꺽하면 끝인 거지. 우리 아들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고생 많았다. 그 까탈스러운 망할 놈의 영감 비위 맞추느라 진짜로 내 새끼 참을 뻔하고 생각하면 내가 두 푸녀를 씹어먹어도 푼이 안 풀릴 지경이지만 원래 돈 버는 게 다 더럽고 힘들잖아. 이제 네 부인 신장 받아서 건강해지고 네 장인 죽을 날 기다렸다가 이혼하면 모든 고생이 다 끝나는 거야. 내가 볼 때 네 장인 재산이 레스토랑이며 부동산이며 이것저것 다 계산해보면 못해도 몇십억이고 잘하면 100억대야. 그 돈이면 우리 아들 평생 동안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너 좋다는 여자들 골라가면서 다 만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아들 조금만 더 힘내고 어떻게든 오늘 수술 잘 받아야 돼. 헤이 엄마, 걱정하지 마. 나 체력하는 자신 있잖아. 나 정도 되니까 사람 못 살게 굴고 쓸데없이 지독하게 요리 가르치는 저 영감 밑에서 지금까지 버틴 거야. 내가 정말 생각만 하면 아주 자다가도 지가 떨려. 저 영감 암에 안 걸렸으면 나 진짜 내가 먼저 죽었을지도 몰라. 그래도 저 영감이 생각보다 빨리 죽어서 얼마나 다행이니? 그리고 넌 정말 다행으로 생각해. 니들 사이에 애가 없잖아. 애 생겼으면 얼마나 골치 아플 뻔했어. 내가 그래서 진작에 정관수술했잖아. 저 미안한 년이랑 혹시라도 애 생길까봐. 내가 저런 곰 같은 애랑 어떻게 결혼을 했는데 쟤 닮은 자식까지 낳았다고 생각하면 그것만큼 끔찍한 게 또 어디 있어? 함튼 눈치는 더럽게 없어. 내가 입으로 피하는 것도 못 느끼고 저렇게 임신 한번 해보겠다고 보약에 영양제. 아이고. 암튼 머리가 나쁘면 이래저래 고생이라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너무 화가 나고 기가 막히니까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실소가 터지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벽에서 나와서 소리쳤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 법정에서도 꼭 그대로 해. 그리고 내가 미안하다. 그동안 너 같은 쓰레기를 못 알아보고 너무 오래 잘해줘서 너 같은 인간이 이런 끔찍한 짓 꾸며도 내가 눈치를 못 채서 미안해. 그래, 네 말대로 내가 멍청해서 너 같은 새끼한테 당한 거야. 그동안 너 같은 쓰레기가 우리 아버지 제자랍시고 우리 아버지 레시피 강탈한 것도 억울한데 만약에 내가 너한테 신장까지 이식했으면 나야말로 억울해서 스트레스로 암에 걸리거나 화병으로 죽었을지도 모르겠다. 오늘 신장 기증은 절대 없을 거야. 혹시 신장암 걸린 것도 거짓말이니? 뭐 그럴 수도 있겠네. 저는 그렇게 두 모자에게 퍼부어주고는 뒤돌아서 병실을 나가려고 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황급히 저를 막아서더니 제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아가, 왜 이러니? 절대로 오해다. 수술 전에 어딜 가는 거야? 우리가 설마 너한테 하는 얘기겠니? 드라마 이야기 하고 있었던 거야. 네 이야기 아니야. 오해하면 안 된다. 원래 한국인들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야 할 수 있는 거잖니. 얘야, 오해하지 말고 어서 수술장 들어갈 준비해야지. 저는 그런 심호에 더러운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바보 아니에요. 누가 봐도 제 이야기인데 드라마 이야기라고 둘러대는 말 보니 그동안 어머님이랑 저 새끼가 절 얼마나 우습게 봤을지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저 이미 저 사람 바람핀 증거 다 확보했으니까 대먹지도 못할 말로 사람 농락하지 말고 다른 공여자 알아보세요. 그 새파랗게 어린 상간녀. 그 잘난 그년한테 공여받으면 되겠네. 암튼 저는 이혼 준비하려면 바빠서 이만 가볼게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가려고 했는데 시무가 계속 저를 막아서며 울며 불며 자기 아들 좀 살려달라고 통사정을 하더라고요. 이대로 가면 어떡하냐. 내 아들 신장이식 못하면 진짜 죽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다 잘못했으니까 제발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신장이식만 해주고 가라고 무릎을 꿇고 베기까지 하더라고요. 남편도 잘못했다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이번 한 번만 자기 살려주면 다시는 한눈 팔지 않고 평생 저만 바라보고 살겠다는 개소리를 했지만 이미 이 두 모자의 본성을 알게 된 저는 그런 남편에게 우라같이 밀어 결국 뺨을 후려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 개자식아. 내가 지금 너 바람 폈다고 화난 줄 알지? 물론 그것도 미친 듯이 분한데 내가 정말 참을 수 없는 건 네가 우리 아빠한테 한 짓이야. 우리 아빠가 너한테 어떻게 했니? 결혼하고 나서 내가 아프다고 할 때는 그냥 약만 사다 줬지만 네가 아프다고 하면 아무리 바빠도 반드시 들려서 병원 데려가서 제일 좋은 수액 맞춰준 사람이야. 우리 아빠는 나보다 더 너를 자식같이 생각했다고. 근데 네가 그런 우리 아빠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뭐? 까다로운 영감탱이가 어쩌고 어째? 너는 사람도 아니야. 걔도 자기 구해준 사람한테는 은혜를 갚아. 이 금수만도 못한 새끼야. 이래서 옛말이 틀린 게 전혀 없지.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네가 이런 쓰레기 같은 놈이었다면 내가 미쳤다고 너랑 결혼했겠니? 솔직히 너 신장암 걸린 거 그거 우리 아빠한테 죄지어서 그랬을 것 같단 생각도 드네. 그동안 우리 부녀 감쪽같이 속이면서 우리 재산 빼다가 상간녀랑 희낙낙거려서 천벌받은 거야. 이 망할 놈아. 그래놓고 들켰으면서도 어디서 아직까지 내 앞에서 입을 털어. 어디서 감히 아직도 나한테
신장 이식을 해달라는 소리가 나와. 너 우리 부녀가 그렇게 우스웠니? 너한테는 신장 이식 나는 죽어도 못 해주지. 근데 네가 꼭 살았으면 좋겠다. 살아서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하는지 꼭 지켜봤으면 좋겠거든. 저의 싸늘한 말에 남편도 이미 이식은 물 건너갔다 싶었는지 완전 본색을 드러내고 막가파식으로 욕을 퍼붓더라고요. 그래, 이 악독한 년아. 신랑한테 신장 이식도 안 해주고 죽으라고 하는 나쁜 년. 내가 누구 평간하다 이렇게 됐는데. 너 같은 년이야말로 네 아비랑 같이 하루빨리 죽어버려. 정말 저렇게까지 질이 나쁜 사람일 줄은 몰랐는데 다시 한번 제 눈으로 본섬을 확인하니까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저라고 욕 못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만 있겠나요? 너무 열받아서 저도 똑같이 저주를 퍼부었어요. 하루빨리 죽을 사람은 나랑 우리 아빠가 아닌 너랑 네 엄마지. 내가 너 바람 피운 증거 잡아다가 상간이랑 너한테 전부 피해 보상 걸 거야. 그리고 우리 아빠 레스토랑 꽁깨. 너 같은 놈한테 내가 우리 아버지 소중한 레스토랑 이런 반푼어치나 넘겨주나 봐. 내가 어떻게든 우리 아빠 병간호해서 천년만년 오래오래 살면서 너랑 네 엄마 개고생하는 거 두 눈 뜨고 지켜볼 거니까. 그렇게 저희 부부는 병원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원성을 높이며 서로에게 욕을 퍼부었고 남편도 저도 그날 이후로 이혼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남편은 그러면서 신장이식 고묘자를 찾느라 엄청 바쁘게 뛰어다녔는데요. 그동안 저희 아버지 레스토랑에서 삥땅 친 돈으로 겨우겨우 고묘자를 구해서 어찌어찌 신장이식은 받았나 봐요. 그런데 이식 후에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건 경찰에서 조사받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인간이 이런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레스토랑에서 일하지 않았을 거라는 의심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제가 그동안의 거래 내역서랑 회계 장부를 다 꺼내서 조사해본 결과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는 회계사와 변호사님께 상담을 받고 하나하나 분석해보니 남편이 중간에서 가로챈 자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였기 때문에 저는 바로 남편을 경찰에 고소해서 넘겼습니다. 식재료비를 과대하게 청구한 후에 업체 사장이랑 서로 반반씩 나눠 먹고 있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되었던 거죠. 이게 생각보다 액수가 꽤 컸었는데요.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아빠 몰래 돈을 훔쳤기 때문에 범죄 형량이 꽤 크게 나오더라고요. 후에 남편은 제가 횡령죄와 사기죄로 고소했다는 걸 알고 뒤늦게 저에게 또 구질구질하게 선처와 합의를 부탁하는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해주지 않았고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시어머니까지 와서 저한테 그동안 삥땅 친 돈 다 갚을 테니 제발 합의만 해달라고 울고불고 빌고 난리도 아니었네요. 하지만 제가 용서한다고 해결될 일인가요? 그 레스토랑은 제게 아니잖아요. 결국 남편은 횡령과 사기죄가 인정되어 구속이 되어 지금 혐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남편의 횡령 고발과 동시에 이혼 소송도 진행했습니다. 이미 횡령건으로 몸과 마음이 지친 남편은 제가 선임한 변호사님의 연속된 공격에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그래도 자존심은 얼마나 센지 끝까지 협의 이혼하지 않고 재판으로 가져갔는데요. 거기서 남편이 우리 아빠 레스토랑에서 자금을 횡령한 사실과 더불어 레스토랑 직원과 바람을 핀 것까지 모든 잘못을 까발렸습니다. 아무래도 모든 증거가 남편이 유책 배우자라고 가리키고 있었기에 제가 원하는 대로 이혼하는 건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결국 이혼은 깔끔하게 제가 승소하며 마무리되었고 여기에 남편의 유책 사유가 모두 인정되어 저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감옥에 있어서 받지는 못했네요. 이런 전쟁 같은 상황 속에서 다행히 저희 아버지는 건강을 급속도로 회복하셨답니다. 처음에는 혹시 모든 사실을 알고 충격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실까봐 횡령이며 이혼소송까지 저 혼자 독단적으로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모든 사실을 알고 굉장히 노발대발하고 배신감에 휩싸여서 잠을 못 이루셨죠. 그러면서 자기가 죽더라도 이런 파렴치한 자식 꼭 자기 손으로 끌어내리고 죽고 싶다고 하시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제 소송을 도와주셨어요. 근데 웃긴 게 그게 삶의 이유가 되셨는지 오히려 남편과 소송을 하는 도중에 아버지의 안색이 하루가 다르게 좋아지셨답니다. 이런 무서운 세상 속에서 혼자 쓸쓸히 살아갈 내 딸이 걱정된다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본인이 옆에서 저를 지켜준다고 하시는데 정말 눈물이 홍수처럼 쏟아지더라고요. 이런 아빠에게 남자 하나 잘못 만나서 큰 불효를 저지르는 것 같아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나도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다행히 지금은 그 힘든 항암 치료를 모두 견뎌내고 얼마 전 위암 완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마 전 남편은 감옥에서 나와도 다시는 요리를 할 수 없을 거예요. 요리업계에서 입김이 뛰어난 저희 아빠가 이미 전 남편의 모든 실체를 다 까발리고 소문내버렸으니까요. 이 바닥도 은근히 좁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도 두 번 다시 요리 쪽에 발붙이지는 못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제가 세상 물정을 몰랐다는 걸 인정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혹해서 결혼했다가 이렇게 아버지에게 큰 불효를 저지르게 되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봐도 어떻게 그렇게 철저하게 가면을 쓰고 10년이라는 긴 결혼기간 내내 저를 속였는지 아직도 소름이 끼칠 지경입니다. 지금은 제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레스토랑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셰프 일을 하는 건 아니고 저는 경영 쪽에만 일을 하고 있어요. 다행히 저희 아버지는 이쪽 업계에서 유명한 분이셨기에 제자로 받아달라며 찾아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고 그래서 지금은 남편 새끼가 없어도 아무 문제 없이 레스토랑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평생 음식과 요리로만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사업하셨던 아버지가 제가 학교에서 배운 마케팅 이론을 적용해서 손님이 많아지는 걸 보고 굉장히 놀라워하시더라고요. 이렇게라도 아버지에게 도움이 되니 저 역시 하루하루 일할 맛이 납니다. 인생사 꼭 뜻대로 흘러가는 것이 전혀 아닌데요. 사실 과거에 저는 전 남편과 결혼을 하고 아이도 많이 낳으면서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있었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전 남편이 정관 수술을 한 게 신의 한 수라고 느껴지네요. 애라도 생겼으면 어떻게든 핑계를 대고 그 시모랑 같이 저를 괴롭힐 게 분명하니까요. 아직 30대 중반인 제게 주변에서 남자 소개시켜준다고 다들 성하지만 워낙 앞뒤가 다른 인간들에게 당하보나니 남자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제 삶에 남자 연애 결혼은 없이 그저 아버지의 건강관리와 레스토랑 운영에만 집중하면서 열심히 살아볼까 합니다. 긴 사연 들어주신 썰맘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은 꼭 저처럼 뒤통수 맞지 말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